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마필 매매계약 해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말 세탁을 통해 정유라에게 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증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을 반환받는다는 합의서를 제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 판매 취소하고 내가 되돌려받았으니까 그 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거죠. 전 이 주장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삼성 주장대로 애초 최 씨에게 말을 빌려준 거라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의 보고서와 메모에 등장하는 이 건은 정권 교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란 내용은 뭔가요? 그리고 줄곧 삼성 소유의 말이었으면 그 문서는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진작에 제출됐어야죠. 그랬다면 구속 자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그때 매매했던 쌀시도라는 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이번에 되돌려받지 못했죠. 줄곧 삼성 소유였는데 어떻게 중개상이 마음대로 말을 팝니까? 지금 입증된 건 삼성이 판매했던 말들을 9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이거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줄곧 삼성 소유였다 주장하기 위해서 팔았던 말들을 재구매한 게 아니냐. 그런 계약이 쉽지 않아서 9개월이나 지난 올해 5월이 되어서야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그 9개월 기간 중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 주장도 언론이 삼성의 주장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말 세탁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그 매매 마필 계약 해지서. 예,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지는 매매 계약을 했다가 직후에 해지한다든가 뭐는 가능한데 9개월 지나서. 네, 최근입니다. 5월이었거든요. 작년 8월에 팔았거든요. 네. 9개월 지나서 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어떤 계약도 팔고 나서 9개월 있다가 해지한다는 건 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원래 삼성 말이었다라는 그래서 되돌려받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성의 주장도 이상하지만 그 주장이 이상하다고 질문하지 않는 언론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네.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 이상하다고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 얼마든지 말 세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들 말이었다는 게 줄곧 삼성의 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려면 판매했는데 소유권을 다른 데 말 중개상이 이전시키나 못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쌀시도라는 말은 팔아버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른 말들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 세탁을 했거나 할 수 있죠. 예. 지금은 팔리지 않은 말만 되돌려받는 겁니다. 예.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만간 또 안 다루면 또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저희만. 자, 제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했나요 벌써? 네, 이미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제보조작 진상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미 씨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누구도 5월 초 의혹 제기 당시에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일관된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 전에도 입장이었고 네, 결과도 그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조사 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과 3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계속 전해주십시오. 네.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연락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은 두 사람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후 사정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카톡 캡처를 했고, 거기 등장하는, 대화들, 이게 이제 건이 되느냐. 아무래도 정보 감각이 뛰어난 이제, 그리고 대표니까요. 박지원 대표에게 당시, 문의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서 통화를 해봤다. 네.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는 본인은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 왜냐하면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처음 해명이었고, 그건 사실이었던 걸로 조사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통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통화했다는 카톡 문자가 남아서 통화를 한 게 맞는데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선제적으로 6월 30일에 이미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워낙 대선 막판이고 많은 통화를 했을 수 있으니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카톡 캡처를 보냈죠. 바이브로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서 이제 통화를 했다고 이준서. 박지원 대표가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으로 되겠느냐 물어봤을 것이고 아마. 네,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서 녹취를 이제 조작한 거죠. 그렇죠. 이은미 씨가. 그게 조작했는 사실을 당시 이준서 최고위원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제 지금 검찰이 밝힐 내용이고. 근데 이제 녹취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박지원 대표에게 카톡도 보냈는데요.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녹취도 보내고 확인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번 조사 결과에 없어요. 보냈을 것 같죠. 예,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네,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사 내용이 없어서 제가 3부에서 김관영 의원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또 당 진상조사단의 공식 발표하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이 있는데요. 이 비상대책위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시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자신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비상대책위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자신한테 수차례 전화 걸어왔는데 이준서 지시로 자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이유미 씨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직접 조작을 지시했냐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국민의당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조승원 전 의원이죠. 네. 네. 이분 이야기로는 자기한테는 일관되게 시킨 거라고 했다. 네, 한겨레 신문과 통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정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유미 씨가 자신한테 여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수에 가지 말고 자기를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둘 간에는 알았다는 정황이긴 한데, 네. 이건 진상조사단도 또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는 내용이고, 검찰 수사가 돼야 나오겠죠, 아마도. 예. 자, 여하간 일관되게 지시로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의 징역을 내달라고 재판부한테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했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형이니까요. 아직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형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이 나왔다는 것이고,
많아도 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실제 구형되는 게 통상. 네.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유죄일 경우에, 네.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김윤천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3대, 네,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박씨 정권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없어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고가. 이번 달 말에 있죠, 선고는? 네, 27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요? 네, 또 계속해서 재판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단됐다면서 재판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항의했습니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희가 계속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구속기간 만료를 네, 바라는 오늘 거. 10월입니다. 예, 네. 만료를 바라는 거고,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증인들을 모조리다, 그러니까 진술들을 다 거부하고, 네, 진술 채택을 모조리 증인으로 불렀어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정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제 구속기간 만료까지는 버티려고 하는 거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상에 머리 박고 한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몸이 안 좋다, 그런 표시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증명자료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했고요. 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는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문제 논의했습니다. IOC 위원장,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단 문제 논의, 이건 군사 접촉 이외에 소프트한 접촉, 예. 북한과,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묘한 시기에 있고 계잖아요.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우선 계약금이 얼마일까? 네. 이거 굉장히 사적인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도가 세계적이고, 인기가 또 어느 나라에서는 높거든요. 그래서 자서전 계약도 외신에 따르면 역대 최고액이겠죠. 그때, 펭귄 랜덤 하우스였나요? 6,500만 불에 이르는 700억이에요. 책을 팔기도 전에. 네. 빌 클린턴이 1,500만 불, 조지 부시가 1,000만 불,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역대 최고액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 비싼 시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첫 강연을 했는데 그때 월가를 상대로 해서 비난을 받았고, 게다가 강연료가 40만 불이었어요. 90분 얘기하는데. 예. 한 번 강연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필 그 대상이 본인이 계속 비난했던 월가로부터 그런 고액 강연료를 받는다고 본인이 비난했었거든요, 실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네, 경선이 한참일 때 그 문제가 불거졌었죠. 근데 본인이 이제 첫 강연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강연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첫 해외 일정이 이탈리아 밀라노였어요. 5월 달에. 얼마 안 된 거죠. 해외 첫 강연이 그거였는데, 당시, 입장료가 100만 원 정도 되겠죠? 110만 원? 850유로. 유료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게 3,500석이었거든요. 그러면 입장료 수익만 한 38국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오바마가 강연료가 거의 입장료 수익인 300만 유로였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라 영국 매체가 보도한 건데.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강연 한 번 하는데 30몇 억. 국내 홍보도 이제
이렇게 시작한 세계 강연 일환인 것 같은데. 네,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3,500석 만석의 입장료가 100만 원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빌 클린턴 경우에 보면 국내 강연에 1,000여 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공시가가 40만 불 아닙니까? 1,000여 배 하면 벌써 미니멈 10억대가 넘어요. 행사에 따라서는 20억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얼마를 받느냐? 그게 왜 궁금하냐면 그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단 그 정도 액수를 주고 데려왔으면 그만큼 돈을 뽑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은 아니어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용에. 돈을 뽑는 행사로 데려온 거라면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데려왔을까. 그러니까 무용, 초청한 측에서. 그리고 이 정도 액수라면 매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은 무용의 이익 때문에 부른 거라면 누가 조선일보가 다 된 걸까? 혹은 다른 주체가 있는 걸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딱히 밝혀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계속 궁금해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요구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직업발이죠. 한마디로 본인이 과거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재단한다고 오바마 재단한다고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뭐 인맥도 추가로 쌓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온 이유는 뭐 이해가 가요. 돈을 받았거나 뭐 이러니까. 부른 쪽이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궁금해서 뒤져봐도 이런 얘기는 없길래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홍준표 신임 대표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내세우며 강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고요. 바른정당과 흡수통합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이철우, 류여해, 이재용 후보가 대거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자, 지도부에 입성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더욱 강성 발언에 더욱 오른쪽으로 쏠리고 홍준표 신임 대표 이상의 발언을 할 분들로 구성이 됐네요. 65%가 넘는 득표율이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당선된 만큼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해훈 당대표죠. 바른정당에. 두 분을 모두 잘 아는 저로서는 두 분의 성적이 매우 극과 극이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되게 많이 하겠죠. 서로 사이가 좋아질 일은 두 분의 당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 만들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정원이 속칭 논두렁식의 사건에 개입했는지 또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난 사건들인 거죠. 예를 들어 최동욱 혼외자는 어떻게 알았냐. 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재판정에 나와서 화장실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식당 화장실 옆칸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건 우리 국민들 평균 정신 상태를 금치산자로 보는 거죠.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옆칸 화장실에서 누가 그러는데 어우 그래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화장실에서 들었다면 내가 이해 가요. 근데 음식점 강남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떤 재판장이 일반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검사가 되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난 파일,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봐야 하고 승진했죠. 검찰총장 정도면 당연히 그런 파일이 있었겠죠. 이게 화장실에 들었다 이건 정말 너무 못 만든 시나리오예요. 아무리 들어주려고 해도. 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최순실 부정재산
특위 만든다는 얘기도 있죠. 예,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당내 그런 조사 특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위원장으로는 이해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당 기사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도 이미 사실은 1월 달부터 쇼미더만이라고 안한구 총장과 준비하고 있는데 경쟁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번 달 하겠습니다. 안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출범했어요. 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내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제가 안 나왔습니다. 일부러 안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들어보셨죠? 저 집거라고 집거. 집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어디 뭐 댕길 기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째 내려고 이래. 참, 아이고. 오늘 내가 저 나온 이유는 뭐 딴 거 아니고 김어주의 이 자꾸 내 건들래? 응? 가만 좀 냅둬 좀 응? 그 김경주의 나오고 난 뒤부터 말이야 응? 자꾸 저 쓱쓱 건들고 자꾸 뭐 하는데 다 끝난 거야. 어떻게 되질 않아. 응? 참 아이고. 국민 여러분 요즘 저 세상 보면 참 응?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막 속지 마시 바랍니다. BBK 어떠다 하는 거 다 가짜. 전 그거 아니야. 제가 누굽니까? 저 MB? 저 MB 하면 도덕성 아닙니까? 도덕성? 뭐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도덕적으로 막 가장 완벽한 정권 바로 접니다. 저 자체가 막 도덕성. 저 김어준이 내 때 저걸 그 짤 봤어야 돼. 그때 잡았어야 돼. 저걸 내가 놔둬가 그냥 진짜 컬투쇼 만세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서특필됐었습니다. 대통령 특보 문정인 연수대 특임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연락드렸었는데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인터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특보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전에 저희 뉴스공장 들으십니까, 평소에? 예. 가끔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시 그 발언 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국내 매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첫날부터 제가, 옹호를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할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해주시길 부탁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전에, 워싱턴에서 학술대는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특보 대신 후에 결정된 건가요? 아니, 훨씬 전에 결정됐죠. 그리고 그건 지난 5년 동안 매년 해왔던 한미동맹에 관한 회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특보가 되기 전에 결정이 된 거죠? 물론이죠. 예. 예. 훨씬 전에 결정. 그러면 대선도 전에 결정된 건 몇 개월 전에 된 건가요? 대선 전에 결정이 됐죠. 정확하게 회의를 하기로 한 거는 작년에 합의를 본 거고요. 작년에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성격은 금년 1월 정도 됐기 때문에 대선 전에. 특보가 되신 후에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학술대는 국고로 가신 겁니까? 왜냐하면 나라 돈으로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수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외교부에서 지원해준 공공외교 지원 사회 하나로 가셨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교수 세 분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여비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국고를 받고 간 것도 아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비판이었네요. 자, 그럼 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특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해 오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 예.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안보실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특정한 임무를 줬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신 역할. 그러면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십니까? 급여 없습니다. 급여가 전혀 없어요?
예, 급여도 없고 아직까지 활동비도 없던데요. 아, 국고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는 것 아니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왜 하십니까 그거? 아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요? 세상이 꼭 무슨 저 보상을 받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정부에 도와주고 싶으니까. 예.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행사도 특보로 하신 게 아니고 국고로 하신 것도 아니고 또 특보 활동에 급여를 받거나 활동비를 따로 받는 것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 개인 자격으로 발언했다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군요. 아, 물론입니다. 왜냐면 제 본업은 교수니까요. 제, 그 본국도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특보라고 하는 것은 비상근, 직책으로서 대통령이 위촉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한국 언론에서 그냥 우리 그 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됐죠.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근 명예직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네. 일단 잠깐 사실관계 먼저 짚어봤고요. 방금이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로 전에, 방미, 이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이 정상회담 결과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우선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 잘못될 것 아닌가 했는데, 한미동맹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걸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틀 안에서 한국이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공세적인 분 아닙니까? 예. 반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분이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성격이 가령 저 자신도 상당히 공세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상당히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음양이 조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정중하게 대한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걸 원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주는 사례가 있곤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미국 국내의 비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교수님이 주장했던 바들을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커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령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한미동맹이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해동맹으로 이해해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무사히 호해동맹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가령 연합방위를 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한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연합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군이 지원군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또 동맹이 정상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27,000명 갖고 있는데 그런 사령관이 65만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건 비정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특히 제가 역점을 두는 거는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한 대로 많은 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데 이제 7시간이나 걸렸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어떤 이유로 7시간이 걸렸고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7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아마 그건 그 공동 성명을 작성하는 데는 그 NSC하고 예. 국무부가 상당히 관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 정치적으로 최종화시키는 것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백악관의 이제 메인스트림 스텝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그 비서실장 검토와 같은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지, 뭐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공동성명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한미 FTA 같은 것을 꼭 집어넣고 싶어 했겠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완화된 표현으로 나왔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조율 같은 것이 백악관 내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악관은 아직 그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안착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됐고요. 예. 그리고 백악관 내에 있어서의 그 주요 참모들 간의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아직도 소위 영어로 그걸 evolving,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아닌가 보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요 인사들 선임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언론하고도 불협화음이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백악관이 안정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정무역, 그러니까 프리라는 단어가 페어로 바뀌었더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돼서 공동성명문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한미 FTA이고, FTA 관련해서는 성명서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그 기자들 앞에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FTA 재협상이 있을 것 같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커지지 않겠냐. 이게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들 국내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당당하게 다루면 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령 FTA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예고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 리뷰,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리폼,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또 우리 정부도 뭐 그만큼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현실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경제 관계를 보면은 상품 교육 같은 데는 우리가 뭐 110억 불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투자 계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오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총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뭐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너무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보세요. 지금 통계가 이제 다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측에 주한미군에게 이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이 되는 게 한 뭐 9,44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 뭐 인건비가 3,630억, 군수지원비가 1,591억, 군사건설비가 4,22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지금 주한미군이 미집행분이 3,650억 원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400억 이걸 갖고도 평가도 다릅니다. 가령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 방위비 분담의 41%가 된다고 주장도 하고 또 전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는 55%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분담하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 같은 데는 군사건설비 부분에서 결국 3,650억 원을
우리가 공유한 돈을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년 12월부터 이제 협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 4년 동안에 걸친 이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 협상에 들어갈 건데 뭐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주한미군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주한미군 그 주둔군들에 대한 급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무기 체계 같은 것, 장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빼놓고 뭐 군수 지원을 한다든가 군사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액수가 나오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당하게 우리가 협상하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데는 소요 충족형이라고 해서 매년 사실상 주일 미군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그걸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집행분 같은 게 남지가 않죠. 근데 한국 같은 건 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한국에서 자기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명세를 모르는군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액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 11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방위 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기회에 방위 분담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더 담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미국 쪽의 반응, 그러니까 미국의 동료 학자나 미국에 계신 지인들의 평가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는 저는 특히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좀 실망을 했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근육말령 뭐 북한 핵을 동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 같은 게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주류 학자들 또는 보수적인 학자들은 상당히 그 반색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참여정부 2.0 아닌가 이런 걱정을 쭉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주고 거기서 한국과 미국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줘서 안심스럽다. 이런 말씀들 주로 하더라고요.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의회에 가서 일단 합의된 것을 번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여간 그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상당히 그쪽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환경영향 평가 말씀하시니까 환경영향 평가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4개월간 그것도 국내 언론에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당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국내에 돌아가면 이런 발언으로 본인이 공격을 받을 거라는 예상하셨어요? 저는 못했죠. 그건 아직 단순한 법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외국 군대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예상이었습니다. 아니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이런 오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그린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자고. 예, 친일파요. 환경영향 평가법에 보면은 국방장관이 군사 비밀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철회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 입장은 뭐 김종대 의원도 그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민구 장관이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다. 국방장관이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한국 뭐 현 정부 탄생된 게 결국에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갖고 당선된 건데 그러면 촛불이 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결국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 법의 지배를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겠죠, 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이클 그린도 말씀하셨는데, 한국 학자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례하다 하는 질문도 있었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네. 동맹에 엄청난 아주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쭉 했는데 그때 뭐 우리 저하고 홍익표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 세 사람이 같이 가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된 의견은 그건 과한 주장 아니냐. 예. 그 사드라고 하는 게 방어적 무기 체계인데 그거 배치 하나 갖고서 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뺀다라고 하면 그런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그냥 좀 부정적으로 그게 이제 부각이 됐죠. 그 마이클 그린은 그 트럼프 김정은을 만든다는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는데 마이클 그린은 북한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친일파고. 그렇게까지 주장은 안 했. 제가 마이클 그린이 그렇게 주장했던 걸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는 있긴 하던데. 여하간.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제재 압박을 강조하고 그다음 모든 옵션이 모든 대안이 on the table.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 시사는 했겠지만은 그것을 앞에 내놓고 하는 그 정도의 또 보수적인 강경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발언하셨을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정상회담도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런 거를 잘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좀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제가 워싱턴 가서도 이제 그런 우리 뭐 특파원들뿐만 아니고 네. 뭐 띵크탱크도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인사들 또는 미국 언론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보던데 우리 특파원분들께서는 그런 걸 상당히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지난 9년 동안 이 보수 정부에서 뭐 제재와 압박, 한미동맹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파라다임에 익숙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요? 제가 싸움을 붙이는 중인데 잘 안 하시네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죠. 예. 더 강한 표현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김종대 의원 보고 하죠. 한번 큰 난리가 나서 조심하시는 거군요. 이런 부분 없으십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이건 다뤄졌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글쎄, 제가 볼 때 그 공동성명 그 6개 항을 보면은 뭐 다룰 거 다 다루지 않았느냐. 뭐 사드 문제 같은 경우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드 문제가 우리 언론 같은 데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그랬지만 사드 엄격하게 그건 무기체계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말도 하셨죠. 그건 실무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건 아니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드 문제가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무기체계고 그건 실무 수준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그게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아젠다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뭐 대통령 간의 주요 아젠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드 문제는 빼졌죠. 그러니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공강산 사업 재개 같은 것도 다 빠졌거든요. 네. 정상회담은 일단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요, 그게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들은 가급적 빼는 게
국제 외교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은 그걸 그냥 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뭐. 네. 앞으로 뵐 일 많을 것 같은데. 뚜루루룽. 왜 이런 시그널 음악이 나갔냐? 예. 저희가 오늘 앞으로 함께할 패널 오디션을 볼 예정입니다. 이 순서는 수요일에 이혜훈 의원이 이 의원과 함께했던 나라 걱정 순서를 이 시간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이혜훈 의원이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네.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오늘 기호 1번 황영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디션 자리라는 건 아시죠? 네. 와보니까 오디션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이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오디션을 보냐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국회의원 되기보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그렇습니까? 네. 네.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나마 국민들 투표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오디션. 전혀 공정하지 않고요. 그냥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있고. 2번 네. 후보는 아마, 예. 누가 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번 후보는 본인이 모를 텐데 아마도. 제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혜훈 의원이 여기 구정 출연 시작하신 다음에 당대표 되신 건 아시죠? 네. 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도, 그건 뭐, 팩트입니다, 팩트. 네. 글쎄요, 우리 바른정당의 당원들이 동의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국민들은 동의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당원- 시청자분들도 역시. 예. 그리고 혹시 이혜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이 뉴스공장의 덕을 조금 본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혜훈 의원이,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제일 높았어요. 국민들에게. 왜 높아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면 동의하기도 하고, 예. 일면 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듣고 싶지 않고요. 네. 자, 제가 근데 누군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네.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개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예능감이 좀 있으십니까? 솔직히 없죠. 예능감 없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 프로의 분위기라는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정제된 표현을 좀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좀 젠틀한 스타일이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역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젠틀한 스타일. 자, 그러면은 젠틀해지기 어려운 주제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상대로 당선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저는 개인적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소탈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좀 그런 정치인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데, 그러나 정말, 대선 과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척한 염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준비된 언어들 그리고 준비된 방향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관성이라 하면 어떤? 홍 대표님이 어떤 때는 참 강하게 또 친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친박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등 뒤에서 또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지지 세력을 삼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리고 정치의 쇄신과 개혁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구태스러운 보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저는 우리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논평이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어떤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논평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좀 우리로서도 공격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해훈 대표하고는 네. 이 상상이 아주 뭐랄까요? 네. 두 분이 잘 어울리기 어렵지 않은 캐릭터 아닙니까? 두 분 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면 아마 피 튀기는 설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제 보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논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 대표에서 잘 이끌어지면 바른정당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언제 한번 자유한국당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언제가 아니라 그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네네. 그때 저기 김어준 선생님이 네네. 진행하는 프로에 나가서 네. 그때 분위기가 뭐 앞에 청중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팟캐스트에 나와서. 예. 그래서 그 파파이스였죠.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네,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하신 그래서 그렇게 걸로. 표현했는데 네. 그날 꽤 긴 시간 출연을 했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고 네. 자유한국당 망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탑으로 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신 거죠?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망하고 바른정당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죠. 예. 근데 이제 망한다는 의미가 예, 무슨 뭐 그분들이 다 뭐 폭삭 몰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그래도 바른정당이 중심에 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게 뭐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망했으면 좋겠다가 어떻게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오늘도 또 망했다가 나갈 것 같으네. 자,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지만 이철우 최고위원이라든가 유영애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선출된 지도부 면면이 네. 뭐랄까 강성도 초강성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철우 의원은 어쨌든 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뭐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유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등장한 분인데. 예. 근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언행이라든가 이번 최고위원 출마해서 하는 언행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우익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문자가 목소리 좀 졸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청취자 평가가 이럴 경우에 좀 많이 오거든요. 네. 1번에 대한 저희가 투표를 좀 받을 텐데. 종합적으로. 목소리를 좀 하이톤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네. 대표에 이번에 왜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왜 안 나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좀 더 깊이 숙고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가지고 있어요. 자칫 예. 탈당하려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어떤 자의 제가 간신히 수두금인가요?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당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뒷받침하고 이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게 들고요. 혹시 탈당 사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조금 미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복당하면서 당의 원내교섭단체를 탈당을 번복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했고 어찌 보면 더 중심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시기라고도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좀 더 숙고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뭐죠? 저희는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살이 찌셨나? 저처럼. 살이 빠졌어요.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예. 단독 범행일까요?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큰 일들을 어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건 당직자도 분명히, 해보셨기 때문에 네. 사실 당의 어깨 논란이 잘 안 졌습니까?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라고 사전에?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게 뭐 봤던. 상식적인 추정이죠. 예. 그래서 다만 대선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단독 범행으로 저질러지기는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저는 당이라는 그렇게 게. 봐요. 예.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이제 차떼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큰 일들이 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단독 범행을 보기는 어렵지만 안철수 예. 대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입장 표명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대국민 담화의 형태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책임 회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건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자기의 책임에 대한 사죄의 표명을 좀 서둘러서 하고 그리고 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우리 당내 여당이었을 때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한 검찰 수사도 거부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런 입장을 전달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이 정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좀 앞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뒤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이제 차범근 의원 나오신 게 아니냐는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젊은 차범근이냐라고 중간 들으시는 분 같아요. 차범근이면 괜찮은 편이네요. 저 오디션 라이벌인 하태경 의원보다 본인이 나은 점이 있다면요? 하태경 의원이 제 라이벌입니까? 네. 하태경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래요? 그럼 이걸 알려지겠네. 본인이 이 코너에 고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어필해 주시면은. 글쎄요, 제가 여기 나올 때 저는 일회성 출연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었는데. 네, 나와 보니까 계속 나오고 싶죠. 글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늘 방송을 들은 주변 분들에게 좀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 나가는 게 좋겠냐. 네. 나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을 걸 전제로 한 다음에 하태경 의원보다 본인이 방송에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보다 나은 거는 제가 그래도 정치 경력이 좀 더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당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품 이런 거요? 인품을 제가 하태경 의원과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낫다는 얘기입니까? 하태경 의원이 저보다 잘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 거침없고, 그리고 사안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하태경 의원이 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없나요? 그거는 저는 김어준 선생님한테 맡겨야죠. 본인이 결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자, 벌써 20분이 다. 그랬습니까? 예, 참 빨리 가네요. 예.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오디션은 진행이 됐고. 이 탈당파들하고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탈당파들하고 최근에도 교류가 개인적으로 있으시죠? 예. 본회의장에서 만나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전화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장재원 의원도 친하신 편인데. 그럼요. 사적으로도 그냥 문자 주고받고 그러는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요.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여러 얘기도 나누고 싶고. 말이 잘 통하는 상대였던 분들이 사실은 몇 분 나가셨잖아요. 예. 다 나갔죠. 사실은 저랑 얘기 잘 통하는 분들 다 나가서. 안 통하는 분들만 남았군요, 지금. 아니,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죠. 네. 그래요? 네. 혹시 사석이나 혹은 전화로 네. 자유한국당 간 거 정말 후회돼 이런 말 안 하던가요? 그 중에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누구인지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라는 갈등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과정들은 지금 미완의 과정이에요. 미완의 과정이고 그분들이 탈당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후회한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조금이라도? 약간 사석으로. 누군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후회한다로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한다 정도의 뉘앙스로. 그러니까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게 잘한 건지 아직 모르겠다. 또 모르겠다. 장재원 의원이죠? 저한테 지난번에도 그렇고 꼭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재원이 만나면은 죄송합니다. 장재원 의원 만나면 부둥켜 끊어 안아요. 예. 끌어안고. 너 잘 지냈냐? 형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왠지 모르는 애잔함이 좀 오고 가고 좀 그러죠. 예. 험한 데 가서 고생한다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렇죠. 저는 장재원 의원한테 가서 고생한다고 하고 장재원 의원은 형만 이렇게 해서 미안해 뭐 이런 마음이죠. 네, 장재원 의원님으로 거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오디션 결과는 곧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조사 단장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시작하실 때 잠깐 인터뷰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예, 감사합니다. 네, 자체 조사다 보니까 어려우셨죠,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발표한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저희가 발표한 거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후폭풍도 걱정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먼저 쉽게 말하면 알려버리는 통에 검찰이 알게 돼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거나 또 새로운 긁어부스럼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고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수사권이 없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으니까 여전히 명쾌하지는 않다고 하는 대목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 전체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서 위원과 면담하셨다 들었습니다. 제발 고소 일괄 취하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까지 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미치도록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속히
고소 취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문자인데. 네. 이거를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 혹은 뭐 바이버 문자 이런 거겠죠? 일반 문자로 왔습니다. 일반 전화번호로. 이거는 일반 문자였습니까? 예, 일반 문자로 왔는데, 예. 안 대표께서, 아침 7시 5분에 왔습니다, 그게. 네. 그랬는데, 그냥,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9시 47분에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유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용주 의원이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아까 이유미라는 사람한테 전화 문자가 하나 온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용주 의원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제 그 문자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날 이준석 의원과 면담을 했다고 이제 문자에 나오는데, 예. 이준석 의원이 뭐, 그게 조작된 거는 몰랐다는 입장이니까, 뭐, 조작은 몰랐다고 해도, 네. 그게 이제 이유미 씨가 제보자로부터 파일을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제소된 상황인데, 이 임들 좀 해결해 달라. 뭐, 최소한 당시 상황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했죠. 한 5분 정도 만났습니다. 네. 예, 이준석 씨가. 그러면은 제 궁금증은 뭐냐면, 네. 전날 이준석 의원이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소 문제가, 지금 크게, 곤란하게 됐으니 좀 고소치하하도록 좀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5분 정도 했다면, 네. 그 내용에 등장한 이유미 씨가 문자한 걸 굳이 확인을 안 한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김어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예. 이준석 씨가 24일 날 오후 4시경에 안철수 대표를 만날 때 이유미 씨 얘기를 하고 고소취하 얘기를 했다면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 왔을 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했겠죠. 하여튼 이유미 씨 얘기가 전혀 없었다? 예. 고소취하 얘기도 없었고 이유미 씨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가서 고소취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졌나요? 그것은 이준석 씨의 진술, 또 안철수 대표의 진술, 그 자리에 참석한 보좌관의 진술, 3명의 진술이 다 일치하는데요. 예.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이게 통보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씨는 이거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검찰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대선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결국 고소돼가지고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어떻게 당에서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고 나몰라라 하냐. 이거 참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토로를 안철수 대표의 측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 측근이 그러면 이거 대표님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준석 씨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사건으로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이번에 조사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준석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를 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당에서 전혀 도움이 없어서 내가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당에서 적극적으로 둬야 되니까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의 법률위원회에다 얘기해서 당신을 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얘기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정도였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석 씨가 연관됐다는 건 얘기를 안 했다는.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유미 씨는 그걸 부탁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꼭 고소고발 취하 얘기를 꼭 해줘라.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준석에게. 근데 이준석 씨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했냐? 부탁을 받았는데도 왜 안 했냐? 자기는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 좀 당의 변호사 도움만 받으면 가서 정상적으로 그 숨겨진 소위 지금은 조작된 거죠. 소위 익수님이라는 분하고 박미주라는 분이 이유미가 보호하고 싶을 텐데 그분들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니까 자기는 고소고발 취하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를 만나고 와서 이유미 씨에게는 자기가 체면상 가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좀 다소 복잡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는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유미 씨는 이준서 씨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문자를 보낸 거죠. 안 대표한테. 자, 어제 이준서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준서 씨가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소고발 취하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준서 씨와 안철수 대표의 해명은 그랬다는 거고요. 네. 네네. 그 내용은 또 뭐 검찰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벌써 하나에 7, 8분을 쓰셔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조사 첫날 여쭤본 건데 뭐 토플 학원 다녔다, 뭐 시민사회 수석 딸이 은행원이다, 딸이 문유영 씨 또래다 이런 정보는 개인이 취득할 수 없지 않느냐. 이 혹시 취득 루트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유미 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이 내용을 짜집기 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파슨스를 나온 동문들하고의 대화 내용, 거기서 들은 얘기. 두 번째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미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언론에서의 내용. 이거 3가지를 자기가 짜집기해서 그 내용을 시나리오를 썼다.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딸이 문준영 씨 또래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저도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토플 학원을 다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 얘기가 특히 시민사회 수석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당시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런 그런 신뢰감을 주는 내용이긴 한데. 네, 검증팀에서는 실제로 그걸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에 딸이 비슷한 나이고 실제로 은행 다니는 걸 확인해보니까 정말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다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여기다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거는 뭐 인터넷에 있다든가. 아니 당시에는 이유미 씨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6월 21일까지는 당내 어떤 사람도 이 사건에 이유미가 관련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유미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그거는 그런 3가지 루트로 자기가 그거를 짜집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겁니다. 25일 날 그 5명이 모여가지고 이용주 원방에서 정말로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이유미 씨의 답변이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궁금증은 이게 이제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여전히 궁금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더 들어가지 못했군요. 이 부분은. 그건 이유미 씨를 조사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유미 씨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제가 여쭤보고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5월 5일 기자회견 이게 이제 선거 나흘 전에 후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인데 이게 지금 조사 결과로는 후보 당사자에게도 미리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 당 대표도 오케이 해라 이런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된 건데 그럼 기자회견을 최종 승인한 건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이용주 공명추진단장이 자기 전권으로 한 거고요. 전권으로 한 걸로. 그것을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요. 이 사건이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사건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당시에 당에서 하루에 4번 내지 5번씩 논평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별도로 당대표가 당시 뚜벅이 유세 중이었거든요. 후보가. 그래도 후보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당대표에게 보고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 이 자료를, 이용주 의원에게 가지고 온 것이 5월 4일 오전 12시입니다. 5월 4일 오전 12시. 그리고 나서 검증 작업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자회견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5월 4일 밤 11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월 4일 밤 11시에 정하고 5월 5일 날 아침 상황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공명추진단의 부단장이 오늘 2시간 후에 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라고 거기서 그걸 가름하는 거죠. 근데 뚜벅이 유세를 한다 하더라도 밤 11시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얼마든지 전화해서 물어볼 왜냐면 후보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게 사실이면 이득을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큰 피해를 보는 적어도 후보 자신에게 검증 과정에 후보가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조작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정도는 보고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녹취록이 나온 것은 이전의 양상. 근데 녹취록은 이전과 양상하고 좀 다른 결정적인 증거인데.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또 이미 시중에 상당히 떠도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주 의원 단독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이.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 제가 스튜디오에 나오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뭐 여쭤보십시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예. 대화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파슨스에 다니는 건 맞지만 입학연도가 6년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통화를 해봤거나 메일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안 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은 국민의당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안 줬고 그건 안 줬고 차후로 그분들이 이메일을 제공을 했지요. 이메일로 당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요. 이메일로 그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이메일에 실제로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떴고 파슨스 동문이라는 것이 떴기 때문에 이메일은 맞다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이메일로 문제가 당신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오라고 기자들한테 제공을 한 거죠. 이메일 하나만 떴지 예를 들어서 문종용 씨를 아느냐 입학연도가 그때가 맞느냐 이런 질문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야지 확인하는 건데. 메일로라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시간상 좀 촉박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모든, 메일로 미리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은 적어도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예. 의원님 잘못이 아닌데, 단장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아닙니다. 예. 네. 예,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보면 검증에 상당히 허점이 있었느냐라고 보여지기가 쉬운데요. 그 당시 또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의 검증 과정은 또 거쳤다. 이렇게 또 판단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중간 발표가 있을지 최종 발표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아무래도 연결해야 될 것 같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불친절한 A에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없고 그냥 오바마 얘기했더니 김어준 씨도 강연료 10억씩 받아야 된다고. 그런 문자 전부 왔네요. 네. 자,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회원가입 늘었습니까? 네, 10명씩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네. 그 추세를 지키면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년이면 500명 느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명이 될까 말까였잖아요. 근데 정 PD는 1000명, 10,000명 모아준다고. 일단 연구소가 그럴 만한 자격과 준비가 되었을 때. 근데 진짜 과거에는 한 달에 한두 명 아니었습니까? 방송해야 되는데 자꾸. 네. 한 달에 한두 명이 지금 일주일에 10명으로 지금 대단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여 명 정도. 네. 그렇게 늘어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제 FTA 재협상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FTA도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네네.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총평하면 남북 관계의 주도권하고 한미 FTA 재협상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주도권은 잘한 거고요. 근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너무 호들갑을 털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미 FTA 재협상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미 FTA 그 내용상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지면 요구할 수 있다면서요. 네, 별게 아니라. 22장 2조 3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 커미티라는 게 있고 한쪽에서 요구하면 한 달 내에 무조건 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재협상을 합의하고 말고가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돼 있다. 어느 한쪽에서 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걸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요구해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바로 미국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커미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공동위원회를 이제 곧 소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미국이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 조항들을. 근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지금 했는데 이것도 약간 호들갑입니다. 사실은 조항상 그냥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조인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얘기 좀 해볼까? 이거는 양쪽 누구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양쪽 모두 다 요구할 수 있는데 뭐 미국의 요구는 확실하죠. 자동차 관세를 내리라는 거거든요. 관세를 올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관세를 올리든가 네. 한국에서 미국 차의 판매에 저해가 되는 그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걸 없애라는 건데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웃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배기량이라든가 이렇게 좀 환경에 관한 것들. 네. 그다음 깜빡이가 좀 달라요. 깜빡이 위치가. 네. 그거를 미국식으로 바꾸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 우리한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리 이력, 그러니까 수리했으면 그 이력을 갖다 쓰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걸 없애라라든가 뭐 이렇게 사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비관세 장벽은 문제가 아니고 네. 아마 관세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장벽, 지금 말씀하신 뭐 네. 규정을 가지고 들이대서 이제 네. 그거하고 시비를 걸긴 할 텐데 네. 그게 걸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관세를 갖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관세를 가지고. 네. 네. 이게 FTA 관련해서 이제 다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하면 이게 금방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원래 한미 FTA 조항상 특별히 공동위원회에서 그런 걸 논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제 말은 뭔가 다시 조건을 이제 조정하자고 할 때 이게 하루 이틀이 될 일인가요? 아니죠. 뭐 우리가 질질 끌면 한없이 끌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저쪽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쪽에서 분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요구하면 우리도 이쪽 내놓을 그렇죠. 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되면 이제 합의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한없이 계속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FTA로 인해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재협상 요구에 따라서 이것도 호들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들고 나오는 게 미국의 무역 적자입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보는 무역 흑자가 약 28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역 흑자는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는 적자거든요. 네. 그것 빼면 한 반쯤이 이제 흑자인데 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100억 달러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흑자가. 양쪽에서 전부 우리나라 쪽에서 한미 FTA 추진한 쪽이 네. 우리가 이익이라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예. 아니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니네가 이익이면은 줄여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280억 달러 적자가 났지만 한미 FTA가 없었으면 440억 달러 적자였을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60억 달러 이익이라고 USITC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익을 봤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양쪽의 약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무역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통계들. 미국이 자기들 스스로 FTA 잘했다고 하는 통계를 가져와가지고 니네 잘했다면서 우리가 주장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런 테이블에 앉으면.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그 추진자들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약점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자랑한 거 끄집어낼 것이고. 약점이 된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들이대게 될 것이고 그것도 이게 시간이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마치 FTA 재협상에서 당장 몇 달 후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처럼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게 무슨 우리가 합의를 해야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한 거는 그것도 우리 쪽 호들갑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예. 그건 뭐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원래부터. 예. 별게 아니라는 게 종합 정리하면 그러네요. 지금. 뭐 네네. 무역을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국내법으로 압력을 가할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철강하고 자동차인데 결국은 네. 그래가지고 반덤핑 철강은 FTA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네, 때려요. 반덤핑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들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가 우리 쪽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고 나가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정부의 정책을 미국 투자자가 제소할 수 있게. DS인가 뭐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 세틀먼트. ISDS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걸 들고 나가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여러 차례 등장했던 정부의 권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주권을 미국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법이 아니라 그런 미국 거죠. 투자자의 손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ISDS가 무서워서 안 한 것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차들이 저공해 차량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을 주기로 환경부가 결정했다. 그걸 철회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들이 아니 한국 자동차한테 그런 특혜를 주면 어떡하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제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미국이 지금 자동차 산업 전략을 잘못 짜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환경 규제가 강화될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약해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들은 이 저공해 차량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 안 시키고 있어요. 계속. 유럽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량이 점점 불리해지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더 풀었거든요. 더 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차량은 정말 망합니다. 근데 이거를 힘으로 계속 저공해 차량, 그러니까 연비 규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하지 않으면 미국 자체가 망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선택하지가 않죠. 그렇죠. 시장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안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차 안 사요. 예. 그냥 이건 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차가 디젤 문제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유럽 차를 계속 선호하고 왜냐하면 있는데. 뭐 성능 문제도 있지만 미국 제품이 우수하다는 건 벌써 20-30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을 좋게 만들어야지. 30년도 넘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제니스 라디오 이런 최고였는데 지금 라디오 뭐. 미제가 최고야. 그게 한 80년도까지는 통했는데. 이건 미국이 제품을 잘 못 만드는 거지. 장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상 경제 부분을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언론을 통해 있었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통상 대빵이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저렴한 단어를 사용했네, 대빵이라는. 예,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 사실 한미협회 가장 중요한 건데 굉장히 복잡한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미국의 약점을 잘 아는 분이 이번 한미협회에 관한 이 토론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추천한다면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미협회의 협상문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송기호 변호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 그래요? 그럼요. 이분이 문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거의 외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일했는데 저는 외국 문헌 보고 대충 보거든요. 우리 문헌 찾아가지고 비슷한 거 있으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분 한미협회의 협정문은 진짜 나달라달해요. 거의 다 외워요. 변호사이고. 그걸 영어로 외워요. 문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 원래 그리고 약점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서양 쪽과 협상할 때는 계약서 문구들이 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시작이거든요. 괜히 대충 얘기했다가는 당하고. 예, 우리도 손해 봤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계약서 문구 딱 들이대고 그렇게 싸우는 거라 계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미협회 재협상 가지고 합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협정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하면 해결된다고요? 문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어를 했잖아요. 보수 쪽 한미 동맹 강화하느라고.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180억 달러 정도 손해볼 것 같아요. 지금 60%가 수출이 줄었어요. 자, 그 부분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